안녕하십니까. 통계역학 두 번째 영상이 될 텐데요. 우선 무엇을 다룰지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엔트로피를 다룰 텐데, 이제 엔트로피는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전에 조금씩 다룬 적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긴 할 건데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지금 요 통계역학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응하고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점성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피엔스들의 그 예측과 대응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신의 예측과 대응이 이제 통계역학인데 그런 측면을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편에서는 철학적인 부분을 건너뛰기가 참 어렵기 건너뛰면은 이게 뭐 그 전 설명이랑 큰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다뤄야 되는데 이걸 다루는 게 이제 쉽지가 않죠. 자료도 뭐 부재하긴 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기에도 이게 복잡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를 다뤄야 된단 말이죠. 마하와의 마하세븐 음속 그거 한 그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어, 볼츠만과의 그 악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볼츠만이 이제 자살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그건 모르죠. 본인만 알겠죠. 다만 그 당시에 생각의 역사에서 볼 때 대립각이 그냥 딱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은 그거랑 관련된 부분을 이제 다뤄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설명 잘못하면 엄청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 논리실증주의만 해도 말을 뭐 보통 이제 시작점으로 보긴 하지만 이제 그 모임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또 아주 젊은 천재적인 철학자의 그 영향. 근데 그것도 이제 딱 한 흐름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어, 그 마라는 경험론자에 가까운 사람이 관념론자로 공격받기도 하고 비트겐슈타인이 어, 논리실증주의에 나 영향 안 줬다고 하기도 하고 비트겐슈타인은 또 전반 후반이 또 다르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싹 일단 잊어버리고 뭐 나중에 그건 따로따로 다룰 기회가 있으면 하고 우리가 애초에 관심이 있었던 예측 그리고 대응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뭐 과학적 반실제론이 어떻고 이론 법칙만 했던 거였죠. 그것만 가지고 한번 어, 접근을 하되 어쨌든 나름대로 깊이까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해야죠. 쉽지 않겠죠. 우선 엔트로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이제 확률과 관련해서 동전 던지기 또 미숫가루 적기 뭐 이런 등등 해서 물리와 수학의 차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측면을 중심으로 볼 거냐면은 예측 모델로서의 엔트로피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흐름. 우선은 우리가 전에 한번 다룬 적 있는 동전 던지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동전을 하나를 던졌을 때 볼 수 있는 광경은 몇 가지죠? 두 가지죠, 두 가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볼 수 있는 광경은 몇 가지죠? 광경이라고 그랬어요. 광경. 대답 나왔나요? 3가지예요. 4가지가 아니라 3가지. 4가지? 4가지는 원래 나쁜 말인데? 앞, 앞뒤, 뒤. 3가지죠. 하나를 던졌을 때는 앞뒤밖에 없으니까 2가지가 바로 오는데 2개를 던졌을 때는 우린 이미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를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4가지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4가지는 경우의 수죠.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왜냐면 이제 이게 바로 그 예측 모델로서 적절하냐 안 하냐 그 싸움이 바로 볼츠만과 마흐라고 요즘 하더라고요. 마하의 이제 싸움이란 말이죠. 논리 실증주의. 이거는 이론 법칙 뭐 할 때 원자를 직접 못 봐요. 간접 증거만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했던 거랑도 다 연결돼요. 다 이게 깊이 결부되어 있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동전을 하나를 던지면 앞하고 뒤. 그리고 그건 경우의 수기도 하네요. 근데 볼 수 있는 건 앞과 뒤. 2개라는 게 확실하죠. 2개를 던지면은 앞, 뒤, 그리고 앞, 뒤. 3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앞, 뒤를 두 경우의 수가 거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는 그걸 볼 확률이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4분의 1, 4분의 1씩을 갖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정립이 되어 있는 그거라서 이제 익숙하게.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 세상에 해석하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 큰 틀의 그 변화 이런 거랑 감각적으로 연결해서는 잘 못 보고 있지만 우리는 확률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죠. 그게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확률. 직접 보이는 것은 3가지. 그러면 동전을 3개로 3개가 되면은 볼 수 있는 것은 4가지가 되지만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단 말이죠.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보는 관점이나 예측이나 그에 대한 대응이나 이 방식의 그 차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옛말도 아니지. 요즘도 할 수 있는 말이죠. 엎질러진 물이다. 엎질러진 물이다. 이 얘기는 주워 담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정확히 엔트로피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자, 물을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방정식으로 물을 기술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 못할까요? 전에 원자 다큐 할 때 하나의 원자적인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기술한다고 그랬는데 물에는 어마무지한 숫자의 원자들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운동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거시적인 이 거시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지금 여러분들 혼동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떤 별의 운동, 하나의 원자처럼 생각해서 하나의 점처럼 생각해서 그 운동, 원 운동을 하건 타원 운동을 하건 이걸 기술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물은 그런 식으로 기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10의 막 10 몇 승의 그런 수치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여러분 경험에 한 번도 엎질러진 물이 싹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된 적은 없죠. 그리고 그걸 기대하지 않으시죠. 그걸 혹시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일어나요. 수학적으로는 일어날 확률이 있는데 물리학적으로는 안 일어난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안 일어나고 실제로는 상상이나 아니면 필름을 뒤로 감아서는 일어날 수 있겠죠. 그 한계, 이 전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삼체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삼체 문제는 못 푼다고.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그건 근사값일 뿐이지 풀지를 못해요. 근데 삼체가 아니라 이체 문제는 풀죠. 일체 문제로 바꿔서. 근데 이제 10의 수십승체는 못 푼단 말이죠. 그러면 엎질러진 물이 담길 수는 없는 것인가? 하나의 원자적인 물체는 운동을 정방향, 역방향으로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 하나짜리를 다루는 게 뭐죠? 고전역학이죠. 뉴턴 역학을 중심으로 한 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여기까지 그것으로 기술을 하면은 어떤 별, 어떤 행성, 어떤 위성, 어떤 우주 비행체가 운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찍은 다음에 그걸 뒤로 돌려도 운동 방정식으로 정확하게 아무 무리가 없이 기술이 되는 이유는 뭐냐? F는 ma,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식. A는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 그렇잖아요. 거리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 다시 시간에 또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죠. 두 번 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니버스가 그렇게 기술이 된단 말이에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의 물체 차원에서 원자적인 물체 차원에서 두 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이라는 게 한 번이나 세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것. 운동 방정식이 음의 방향으로 운동을 해도 두 번을 미분하는 거나 두 번을 적분하는 순간 똑같은 것이 돼버리죠. 빼기 곱하기 빼기는 더하기. 그래서 하나의 원자적 물체의 운동은 시간 정방향, 역방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쏟아진 물이 한 입자 차원에서 보면은 역방향으로 운동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적절하게 물이 쫙 흩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적절하게라기보다 아주 확 흩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반대로 모이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장면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이거 참 어렵군요. 간단하게 세 개라고 해볼게요. 확 흩어지기, 중간 흩어지기, 모이기. 장면은 세 개죠. 경우의 수는 물 입자는 10에 막 10몇 승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입자의 수가. 그러면 경우의 수는 중간에 적절하게 흩어지는 거에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 흥분을 하지? 자, 동전 두 개. 동전 두 개일 때 앞면 뒷면으로 나올 확률이 많단 말이죠. 동전 3개, 동전 4개, 5개, 10개, 한 10에 한 23개 승 동전 가지고 탁 던져봐요. 그러면 대략 반반이 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반반이에요. 근데 장면의 개수는 다 앞면, 다 뒷면에서부터 이제 반반까지 해서 이제 그 정확한 어떤 개수가 나오겠죠. 장면의 개수.
그러나 경우의 수의 개수는 반반 정도에 쫙 몰려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왜? 동전에 숫자를 매겨봐요. 1번 동면 1번 동전, 2번 동전. 1번 동전이 앞쪽, 2번 동전이 뒤쪽에 있는 거나 그 반대로 뒤쪽 앞쪽이 되는 거나 둘 다 반반이죠. 반반. 그 경우의 수가 거기에 쫙 포개져 있단 말이에요. 두 개 가지고 가면 이해가 바로 오시죠? 어쨌든 두 개일 때가 이상하게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니까. 장면은 하나인데. 물도 마찬가지야. 물도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우리가 보통 물이 엎질러진 그 모습, 그거를 거의 대부분 보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장면은 하나인데 경우의 수가 확률이 엄청나게 몰려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균일하게 그 입자 한 개 한 개로 이렇게 바닥에 이제 뭐 무슨 저 일정한 병에 있는 저 물을 쏟았는데 한 이 경기도를 이렇게 고르게 퍼져나가는 경우의 수 혹은 하나로 모이는 수, 요거보다 적절하게 퍼지는 수에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몰려 있다라는 거죠. 경우의 수가. 오, 여기까지 15분 넘었어. 자, 이제 보세요. 근데 장면은 관찰 가능하죠. 경우의 수는 관찰 가능해요? 경우의 수는 수학적으로 다룰 수는 있죠. 그러나 측정치는 아니잖아요. 측정치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그 틀, 예측의 틀, 그리고 대응하는 데 쓸 수 있는 어떤 틀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엔트로피의 법칙은 이것도 뭐 전에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건 보신 적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나 안 나오나 보겠네. 볼츠만의 그 묘비에는 적혀 있죠. S는 K 곱하기 로그 W. S는 측정할 수 있는 엔트로피의 값이에요. W는 계산은 할 수 있으나 측정은 할 수가 없어. 경우의 수기 때문에. 1번 동전, 2번 동전. 42,829번 물방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합이랑 순열이랑 차이가 번호 붙이냐 안 붙이냐 차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번호를 안 붙인 것을 이제 쫙 나눠주면 조합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이 포개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측정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장면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경우의 수가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동전이 두 개일 때는 다른 거는 한 장면당 한 번의 경우의 수인데 앞뒤만 두 번의 경우의 수죠. 두 개일 때. 근데 세 개, 네 개, 10에 23승계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이제 게임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경우 동전 던지기라면 반반이 될 것이고 미숫가루를 저으면은 고르게 퍼질 것이고 물을 엎지르면은 적당하게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고 반대가 안 된단 말이죠. 하나의 물체일 때, 일체일 때는 뉴턴 방정식에 의해서 정방향, 역방향이 똑같단 말이에요. 왜? 두 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빠져버리잖아요. 중화가 돼버리잖아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근데 엄청난 양이 모여있는 통계역학의 세상에서는 경우의 수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같은 방향으로만 어떻게 되는 그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수학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물리학적으로. 전에 말했던 10의 막 300승, 우주 속에 우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 제2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되면은 그때 시간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의미 있게 이제 다가오는 식이 나오는 거죠. 뉴턴 방정식에는 시간이 정방향, 역방향이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연력학의 세계가 되면은 이제 뭔가 번져나가고 뭔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나오고 하는 것이 그 시간에 대한 것이 정방향, 역방향이 들어오게 되는 예측 틀이고 대응 틀인 거죠. 도구인 거죠. 무당이 가지고 있는 도구. 합리적인 도구. 근데 그것이 왜 논리 실증주의자의 뭐 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하와 갈등을 겪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논리 실증주의는 논리도 들어가고 실증도 들어가고 합리론, 경험론 막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경험론적인 영국의 경험론적인 영향에서 움튼 그런 사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좀 아니 딱 관련된 것만 마하가 문제를 삼은 마하는 뭐라고 그랬냐면 원자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자가 왜 없다고 그랬을까요? 원자를 못 봐요. 과학 기술의 발달 유무와 관계없이 원자를 못 봐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런 거예요.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 이전 용어로 했던 걸로 치면은 물질적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좀 세분화된 걸로 들어가면은 간접 증거, 직접 증거가 있는데 이 간접 증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면 좀 편할까요? 이걸 이해하기에? 이게 좀 복잡해서 이 원자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 그리고 양자역학 하는 분들은 간접 증거 가지고 충분히 정합적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원자라는 것이 있는 거고 천자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마하의 입장 그리고 논리 실증주의의 입장에서는 검증 가능성이 반드시 필요한단 말이죠. 증거가. 그래서 형이상학도 배척하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념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균합적인 합리론 비슷하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뭘 문제 삼았냐? S는 상관이 없어요. 엔트로피는. 측정할 수 있는 값은 상관이 없는데 W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것은 계산은 할 수 있으나 측정을 못 한단 말이죠. 말씀드렸죠? 장면은 볼 수 있는 장면은 앞, 뒤, 앞뒤인데 앞뒤는 그냥 앞뒤가 아니거든. 경우의 수가 포개져 있는 앞뒤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죠. 측정은 못 하잖아요. 확률은 거기에 완전히 그 뭐랄까 세계가 다른 그거잖아요. 확률이라는 건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계산은 할 수 있죠. 계산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왜 이렇게 고개를 막 이렇게 하냐면은 확률은 역시 확률일 뿐이거든. 확률과 통계는 확률과 통계일 뿐이에요. 저의 그 어떤 이런 느낌이나 우리 일반인들의 느낌에서. 근데 왜 엔트로피 법칙이 절대 깨지지 않는 법칙이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하고 있는 것은 좌변은 이퀄 우변이다. 좌변, 인, 과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제 동어 반복을 하면서 의미를 창출해내고 그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일어날 확률이 많은 것은 그 장면이 많이 보일 것이다. 그 얘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질 수가 없지. 동어 반복이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제 과학적인 그 여러 생각들의 충돌 그리고 철학적인 그에 대한 해석의 그 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이제 연결한 식이고 그리고 측정값과 계산값을 연결한 식이고 그러나 일체밖에 다를 수 없는 우리 인간 역사의 그 대부분의 일체 하나의 물체 원자적인 물체 가지고 이제 뭐 위치를 따지고 속도를 따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벅차. 전체적으로 아주 큰 값이라든지 큰 덩어리, 작은 것의 큰 덩어리 이런 것들, 거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 개만 돼도 못 다루니까 세 개가 되는 거를 슈퍼컴퓨터로도 근사값을 낼 뿐이라니까요. 너무 어려워 그게. 근데 그것에 대한 예측과 대응의 틀, 무당들의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 과학. 그리고 그 과학, 물리학,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고 주로 하나의 것을 사람은 그렇게 여러 개 잘 못 다루니까 하나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만들어져 가고 고전역학이 만들어지고 이런 시기에 전체를 다루려고 하는 정합적이기만 하면 우리가 가정한 것이 정합적이기만 하면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과 논리 실증주의와의 부닥침, 부딪힘 그게 바로 이제 엔트로피 볼츠만이 이제 그 아주 그 자살을 하는데 어, 그것을 이제 그 사상적으로 이렇게 구성해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논리실증주의자인 마하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너무 괴로워해서 자살을 했겠다. 그러나 결국은 그 통계역학의 방식으로 현대 사회를 잘 정합적으로 설명하고 저는 여전히 반실제론자죠. 저도 이제 원자가 없다라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잠깐만 이거 하나 추가하고 할까? 비트겐슈타인 들어보신 적 있죠? 마왕이, 신해철이, 넥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그룹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 짜증나가지고 비트겐슈타인으로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전반기랑 후반기랑 다른데 전반기에 핵심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룰 수 있는 것, 실증할 수 있는 것, 검증할 수 있는 것 이게 분석 철학이거든요. 언어 분석하는 거예요. 만 과학적으로 다루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학파가 이제 마하에서 시작되지만은 비트겐슈타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멋있어.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자. 침묵해라. 논리 실증주의로 담을 수 없는 것. 검증 가능성이 없는 것. 형이상학적인 것. 신앙적인 것. 등등. 은 놔두자라는 것이거든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예. 예. 근데 그것이 난 누가 시비 거는 줄 알고 가슴이 벌렁벌렁. 그것이 내가 지금 뭘 얘기했죠? 다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놔두자라는 것과 원자가 없다라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스탠스가. 이해가 가세요?
저는 반실제론자니까 그것을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라 모형으로, 정합적인 모형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다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논리실증주의자의 거기도 되게 복잡해요.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단 말이에요. 아, 이런 거 나중에 또 좀 풀어서 얘기해야겠다. 거기는 근데 없다라고. 논리실증주의적인 방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트로피 법칙 같은 것은 없는 부분이 한쪽 변에 있으니까 강하게 공격이 들어갔죠, 실제로. 근데 그것을 모형으로 생각한다거나 없다가 아니라 그냥 말하지 않는 자다, 그 정도의 스탠스였다라면은 이제 볼츠만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거 좀 이번 편은 너무 좀 어렵고 좀 그럴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잠깐만. 요약을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히 하고. 오늘 이제 본 것은 뭘 본 거냐면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그 틀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려다 보니 뭘 봐야 돼? 어쩔 수 없이 볼츠만과 마하, 엔트로피 법칙이 가지고 있는 그 함의, 철학적인 함의와 마하가 왜 그걸 공격했는지, 그것을 본 것이고, 그리고 엔트로피가 문제가 된 것은 이런 것이었단 말이죠. 측정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값과 계산할 수 있는 값은 다르다. 측정할 수 있는 값은 예를 들면은 장면인 거야. 동전 던지는 거 기억나시죠? 계산할 수 있는 값은 이를테면은 경우의 수인 거야. 어딘가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몰려있는 경우의 수, 엎어진 물이라고 하는 그 경우의 수,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경우의 수, 입자에다가 1, 2, 3, 4, 5, 6, 7, 8번 붙이고 하면은 이제 그 개수가, 경우의 수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물론 그것은 측정할 수는 없지. 계산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저는 이제 반실제론 입장에서 볼 때 이 복잡한 세상을 되게 잘 설명하는 틀이라고 보죠.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그것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역사랑도 이제 생각의 역사와도 다 결부가 되는 거죠. 이제 경험론의 영향을 받은 마하는 측정이 안 되는 값을 가지고 식을 세워서 그걸 이론이라고 한다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역량의 힘의 붙임 속에서 어쨌든 엔트로피를 중심으로 해서 무당들이 세상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그 틀에 대해서 봤고, 그 틀, 도구, 과학, 굿이 됐건 과학이 됐건 점성술이 됐건 이 틀, 현대의 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측정값, 계산값, 확률, 통계, 이런 흐름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거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